미국 포브스는 순위 선정으로 잘 알려진 경제 잡지인데요. KF-21에 대한 호의적인 보도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을 살펴보면 F-35와 함께 수출 가능성 있는 저가형 스텔스기라고 말하는데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정치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스텔스기를 대표하는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좋고 뿌듯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예상대로 된다면 300대를 넘어 개발비를 회수하는 500대 생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한적으로 속도, 작전 범위 등에서 F-35를 능가하는 면이 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탑재는 F-35와 같은 억제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은 마하 4 이상 속도의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려 했는데요. 미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IRIS-T와 영국의 미티어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뒤늦게 미국은 두 미사일 통합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비록 중복 계약으로 예산은 빠져나가지만 수유국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제를 싫어하면 유럽제를 장착해 팔 수 있게 된 거죠. KF-21은 한국을 국제 전술항공 시장에서 상위권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불과 2년 전에는 중위권이라 예상했습니다. 시제기 출시 후 한 단계 올라갔네요. 디자인과 엔진 등의 부품은 미국에서 도입했지만 전투기의 약 65%가 실제 한국산이라며 놀라워합니다. 하나측에 따르면 2026년 양산 1호기 국산화 목표가 65%인데요. 시제기가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국은 2030년대까지 세계 7위 항공산업 강국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국 항공산업이 이렇게 발전했나?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KFP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초음속 항공기 설계 기술 이전 받고요. 그래도 모자란 기술은 록히드 마틴에 기술을 들여왔습니다. 그렇게 T-50을 개발하면서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기술들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FA-50을 개발하면서 초음속 전투기에 대한 기술들도 축적했고요. 그렇게 쌓아 올린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 기술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KF-21입니다. 한국의 KF-21 개발 기간을 보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 관계자분들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작합니다. T-50은 모자란 기술력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1호기 기준 국산화율이 48%였고요. 2021년 59%까지 국산화율을 높인 것으로 보도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산화율이 60% 이상 되어야 한국산이라 말하는데요. 1호기부터 국산화율이 65%로 알려진 KF-21은 진정한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를 단순히 4세대 초음속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 그것도 5세대를 정조준한 전투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가 놀랐는데요.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스텔스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Z 전투기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5세대, 5세대, 6세대로 구분하는데요. 1세대는 단순히 빠른 Z 전투기입니다. 음속입니다. 2세대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3세대는 시야 밖에서 교전 능력을 가진 전투기입니다. 4세대는 완전한 중장거리 교전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4.5세대는 스텔스 기능 추가, 전자 장비가 업그레이드된 전투기입니다. 5세대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6세대는 다수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전투기입니다. 말씀드린 것 외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만 언급했습니다. 형상은 F-22 랩터를 닮았고요. 내부무 장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4세대에서 업그레이드한 4.5세대 전투기들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한국군의 고위 관계자는 4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는 적용된 기술 차원이 다르다며 F-15E에 첨단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아무리 많이 탑재해도 4세대 전투기를 100%, 5세대 전투기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KF-21은 순차적 개량을 통해 5에서 6세대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스텔스에 대해 스텔스는 레이더, 적외선 탐색기 상에 적을 속이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단순 기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술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입니다. 전투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페인트 기술, 레이더파의 반사를 최대한 막는 설계 기술, 엔진의 배기열을 감추거나 줄이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KF-21도 당연히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을 램이라 하는데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자체 개발했습니다. 램 페인트 기술은 워낙 핵심 기술이라 이전을 거부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요. 그걸 또 한국은 자체 개발해버렸습니다. 갑자기 개발된 건 아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999년부터 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0.25m RCS 수준의 램을 개발했습니다. RCS는 레이더 반사 면적인데요. RCS는 실제 면적보다 경우에 따라 수백 배 더 크게 나타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폭격기의 RCS가 3100m입니다. 1m는 대형 에드벌룬, 0.1m는 농구공, 0.01m는 야구공, 0.001m는 탁구공, 0.0001m는 금속 구슬 정도의 크기로 탐지됩니다. RCS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1에서 0.1m는 MIN, 0.1에서 0.01m는 RO, 0.01에서 0.001m는 LO, 0.001에서 0.0001m는 VLO라고 하는데요. KF-21은 RO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나노 기술을 사용해 실험실 수준에서 0.00065m RCS의 스텔스 성능을 내는 도료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22 랩터에 칠하는 램 페인트는 아이언볼이라 부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0.0001m RCS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35에 칠하는 램 페인트는 파이어맷이라 부르는데요. 미공군 발표 내용을 분석하면 0.00143m RCS로 추측됩니다. KF-21이 양산되기 전에 나노 페인트 개발이 완료되면 핵심 기술인 램 페인트 면에서는 F-35를 능가하게 됩니다. 현재 KF-21에 칠하는 페인트는 노르표 페인트에서 만든다는 주장과 ETL이라는 스텔스 페인트 전문 중소기업이 만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7년 T-50을 대상으로 테스트까지 진행한 ETL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2006년 보도에 따르면 X밴드 대역에서 97%의 레이더 흡수 능력을 보였는데요. RCS를 1에서 0.03으로 줄이고 최대 탐지 거리를 100km에서 41.6km로 줄어들게 합니다. 업체 측은 소금이나 충격에 강해 해군 함정에 칠하면 탐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발된 지 이미 16년이 지난 만큼 기능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 램 페인트는 미국보다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더 반사를 막기 위해 스텔스기 형상은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이더 전파는 날카로운 면이나 전파의 수직인 면에 부딪혀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꼬리 날개는 수직이 아니라 30도 정도 기운 형태가 됐고요. 원형은 어느 방향에서 전파가 날아오더라도 수직인 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측면 형태를 마른 목골로 만듭니다. 초기 스텔스 항공기가 완전 각진 형태인 것도 동체 측면의 원형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컴퓨터 기술 발달로 곡면을 사용한 스텔스 항공기 개발이 가능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항공기 형상은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비행 성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과 비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 기술이 핵심입니다. KF-21은 F-35와 동일한 스텔스 디자인 개념을 채택했는데요. 따라서 전체적인 형상은 스텔스화되어 있습니다. 반사각 정렬 설계, RCS를 줄이기 위해 기체 전체 형상을 특정 각도에 맞춰서 정렬해야 하는데요. 주위 쿠테각이 40도면 미 쿠테각도 40도, 공기흡입구 각도도 40도, 조종석 이음매의 각도도 40도, 레이돈 각도도 40도. 이렇게 모든 형상들의 각도가 일정해야 합니다. 매립형 안테나. 안테나가 매립되니 당연히 RCS가 줄어들겠죠. S덕. 공기흡입구 안쪽에 위치한 송기관 즉 덕트를 S자 형태로 만들어 레이더 전파의 반사를 막는 기술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저피탐 형상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적용된 게 아니라 개선점도 많은데요. 블록이 올라갈수록 점점 완벽한 스텔스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구나 생각했는데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개발 관계자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레이더 탐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적외선 탐지기도 있는데요.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공기 마찰 등으로 인해 동체 표면이 가열되는 열과 엔진 배기에서 직접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주로 엔진 배기구를 직접 가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측면에서 보면 꼬리날개의 일부가 배기구를 가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적외선 센서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공기 마찰열도 감지할 정도로 감도가 좋아졌는데요. 분명한 것은 배기열을 감춰주는 것만으로도 탐지 거리를 줄여주고 플레어의 위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KF-21도 꼬리 날개가 배기구를 가려주고 있습니다. KF-21은 아직은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스텔스 기술들이 적용되었고 앞으로 점차 완벽한 스텔스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이 5세대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하기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